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돌싱으로 돌아온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사연글을 보면 대부분 거창한 일로 헤어지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랍니다. 저야말로 정말 한없이 사소하지만 너무나 큰 이유로 헤어지게 됐으니까요. 제 이혼 사연은 취미 때문이었는데요. 어떤 취미이길래 이혼까지 하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정말 별거 아니지만 여러 아내들의 속을 썩이는 그 취미, 바로 모바일 게임 때문이었어요. 정말 흔하디 흔한 그리고 이유 같지 않은 이유처럼 보이지만 제 이혼에 관한 글을 읽어보시면 왜 이혼을 했는지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오늘 이 글을 읽는 분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사연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저는 당시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평범한 월급쟁이였어요. 제가 스펙이 좋았다면야 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었지만 저도 스펙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고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게 덜 피곤할 거라고 생각하고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됐죠. 흔히들 그렇듯 결혼을 해야 할 나이쯤에 사귀던 사람과 보통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했지만 그때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좀 더 진지하게 알아봤더라면 전 남편의 진짜 모습을 미리 발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니까요. 그래도 결혼 초반에는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남편이 아직 게임에 엄청 몰입했던 때도 아니고 집에 신경도 쓰기는 했으니까요. 처음부터 게임 중독은 아니었어요. 결혼 초반에는 그냥 어린애 같은 면이 있는 남자였고 제가 잘 끌어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혼이라 남편이 노력한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그때는 그저 다 용서가 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시모가 아들 일이라면 뭐든 감싸고 도는 극성 엄마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시부는 동네에서 가게를 하셨는데 뭐든 남편을 좀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남편에게 올바르게 행동하라는 말을 자주 하시곤 했어요. 솔직히 친정도 시댁과 비슷한 느낌이라 다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이건 아니다 싶은 부분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처음, 그러니까 남편의 취미 때문에 처음으로 제가 화를 낸 건 결혼식 직후에 있던 첫 번째 명절 때문이었어요. 남편과 미리 이야기를 해서 설 전날에 시댁에 가서 하룻밤 자고 설 당일 오후에는 친정으로 이동하는 동선으로 계획을 짰어요. 물론 남편도 거기에 동의를 했었고요. 시댁과 친정은 저희 집에서 모두 비슷한 거리에 있었지만 친정과 시댁 사이의 거리는 정반대라 2배의 거리였어요. 게다가 결혼 후에는 자주 가지 못했던 만큼 친정에 갈 수 있다는 즐거움과 첫 명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저는 저녁에 일찍 잠에 들기로 했죠. 새벽녘 일찍 시댁에 갈 예정이었거든요. 제가 잠에 들 때까지 남편은 잠을 안 자더라고요. 보니 컴퓨터가 있는 방에서 열심히 뭘 하더라고요. 슬쩍 봤더니 게임이었어요. 뭐 게임이야 취미이고 스트레스 풀기용이니 이때는 저도 쿨하게 하도록 놔뒀죠. 이때 이걸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그때는 이제 곧 남편도 자겠지 하는 마음으로 저 먼저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너무 건조했던지라 중간에 목이 가렵고 물이 마시고 싶어서 잠에서 깨버렸어요. 물 한 모금 마실까 하고 조심스레 일어났는데 옆에 남편이 없더군요. 이상하다 싶어서 부엌 정수기에서 물을 따라 먹고 있는데 희미한 불빛과 소리가 남편이 있던 방에서 나더라고요. 슬쩍 가서 확인을 해보니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여전히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계를 확인하니 새벽 3시 반. 아침 7시에 시댁으로 출발하기로 했는데 여태 잠을 자고 있지 않으니 환장하겠더라고요. 이 남자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일어나 싶어서 결국은 제가 참다 못해 한마디 했죠. 당신 아직도 잠을 안 자면 어떡해? 내일 시댁 가는 거 잊었어? 내가 지금 운전면허 따고 있는 중이라 당신 차 운전도 못 해주잖아. 생각을 좀 하고 놀아.
금방 끝낼 거야. 가서 자. 당신한테 운전해달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 말고.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수면 부족으로 차를 몰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는데. 남편이 잘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다시 잠에 들어봤지만 결국 일찍 깨버렸어요. 5시 좀 넘어서 일어났는데 여전히 남편이 게임을 하고 있더군요. 밤을 꼴딱 샌 거예요. 진짜 하루 날밤 샌 거야? 당신 도대체 왜 이래? 차 몰고 가다가 잠들면 어쩌려고? 괜찮다니까. 왜 아침부터 화를 내? 내가 괜찮다고. 알아서 잘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진짜 차표가 남아있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을 만큼 불안했지만 어쩔 수 없이 남편 차를 타고 시댁에 갔어요. 남편의 집중력이 끊기기 직전 시댁에 도착해 다행이었지만 시댁에서 남편의 행동은 더 가관이었어요. 마치 일을 많이 해서 지친 것처럼 아이고 하며 안방에 들어가더니 침대 위에 풀썩 드러누워서는 잠부터 자더라고요. 그걸 보던 시모가 저한테 한 소리 하더라고요. 넌 도대체 애가 저렇게 될 때까지 뭐 했어? 아무리 일도 좋지만 남편 내조도 해야지. 내가 봐도 얼굴이 퀭하니 안 좋은데 몸에 좋은 거라도 좀 먹여. 그리고 잠도 좀 푹 재우고. 대체 넌 집에서 뭐 하길래 남편만 저렇게 살이 쏙 빠져? 아니,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지 몸 관리 못한 게 저 때문이라고요? 저놈이 스스로 몸 관리 엉망으로 한 걸 왜 저한테 퍼붓는지. 게다가 남편 놈 살 빠지는 게 왜 제 탓이에요? 같은 거 먹고 같은 집에서 사는데 살찌려면 같이 찌는 거지. 게임하느라 살 빠진 거 차마 말할 수 없어 이날은 턱끝까지 차오르는 말들을 삼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 때문에 저는 열이 무척이나 받은 상태였고 남편 놈은 여전히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작은 방에서 잤는데 남편은 이번에 폰으로 게임을 하느라 또 날밤을 지새우려고 하더군요. 제가 남편에게 나지막하게 경고를 던졌어요. 적당히 하고 자. 내일 우리 집에 가서 또 처자고 있는 꼴 보기 싫으니까. 알아서 몸 관리하라고. 내가 오늘 당신 때문에 어머님한테 무슨 소리 들었는지 모르지? 나 진짜 열받았으니까 알아서 잘해. 낮에 푹 자서 지금은 졸리지가 않다고. 그리고 내가 다 알아서 하잖아. 오늘도 우리 집에 내가 알아서 잘 모셔줬는 거 기억 안 나? 의기양양한 그 말투에 저는 포기하고 저 먼저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또 남편이 여전히 밤새 게임을 한 걸 목격했죠. 아침 밥을 먹는데 시모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무래도 얘가 몸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오늘도 하루 여기서 한숨 자고 가. 너희 이대로 가다간 사고 난다. 시모의 한마디에 남편이 희색을 하더니 대답하더라고요. 엄마가 봐도 그렇지? 오늘은 좀 쉬어야겠어. 당신도 오늘은 푹 쉬어. 저 입을 당장이라도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웃는 면상에 침을 뱉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첫 명절, 첫 시댁.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친정에 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돌아온 집에서 남편에게 미친 듯이 화를 냈어요. 야,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일찍 자라고 했어, 안 했어? 왜 잠도 안 자고 게임하면서 날밤 새는데? 너 때문에 나 친정에도 못 갔거든? 어떻게 책임질 거야? 친정에 못 간 게 왜 내 탓이야? 네가 운전할 줄 알았으면 가면 됐잖아. 솔직히 내가 무슨 기사야? 왜 매번 내가 너 데려다 줘야 하냐고. 너 설마 지금 설날에 친정 가는 게 나 혼자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미친놈아. 결혼하고 첫 명절이면 너도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하러 가야지. 버릇이 없는 거야? 상식이 없는 거야? 내가 너희 집 가는 건 당연한 거고 네가 우리 집 가는 건 선택사항이다 이거니? 그거는 솔직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고 어차피 다 우리 집에서 하고 처가는 인사차 들리기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 혼자 갔다 와도 되고. 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 좋아. 나 혼자 친정 갈 테니까
넌 집에서 열심히 게임이나 하던가. 결국 저는 남편을 두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왔어요. 친정에는 일주일만 같이 있겠다고 했고요. 다행히 친정이랑 직장이 그리 멀지 않아서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번에 본때를 보여주기로 한 거죠. 역시나 일주일도 안 돼서 남편이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왜 계속 안 들어와? 집 엉망이니까 집에 와. 내가 왜? 내가 네 식모야? 돌아가더라도 당신이 어지러 놓은 건 안 치울 거야. 당신이 알아서 치우던지. 미안해. 한 3일 신나서 잠도 안 자고 게임했더니 완전 죽겠다고. 몸도 아프고 빈혈인지 일어설 때마다 어지럽고.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으로 딱하면서도 열받았어요. 신난 건 3일까지였답니다. 그 뒤로는 집도 정리가 안 된 상태고 제대로 된 영양소까지 섭취 못해서 엄청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거 잘 맞는 거 같은데 왜? 그냥 혼자 살아. 나 같은 거 그냥 없는 셈 치고. 계속 이렇게 삐딱하게 굴 거야? 나 진짜 힘들다니까. 당신이 있어야 할 것 같아. 잘 들어. 나는 네가 몇 시간씩 게임하느라 안 자고 정신 나간 좀비처럼 노는 거 나 정말로 아예 상관 안 해. 그런데 너의 그 행동 때문에 미리 계획했던 약속한 걸 깨는 건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해. 네가 뭘 하든 나한테 피해는 주지 말았어야지. 친정에 못 가게 한 건 정말로 평생 내 가슴에 박혀 있을 일이거든?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나는 집 나갈 거야. 당신이 지금처럼 와서 용서 구해도 안 받아줄 테니까. 알았어. 다 내가 미안하다니까. 그러니까 이만 집에 돌아와. 나도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잠깐 하긴 했어. 정말로 후회를 하고 반성을 했는지 남편은 제게 사과도 하고 게임도 덜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먼저 게임 시간을 정해줬죠. 집에 와서 얼마나 해도 상관은 없지만 자정 전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고요. 그 이상 게임에 열중하면 영 끊겠다고 모질게 말했더니 말을 알아들었는지 자중하더군요. 그리고 그 덕이었는지 저와 남편 사이에 딸도 하나 생겼어요. 갓난아기 덕분에 얼마 동안은 또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곤란한 얼굴로 저에게 용건을 꺼냈어요. 미안한데 돈 모아놓은 거 좀 있어? 엄마가 아버지 차 몰고 가서 사고 났는데 보험 처리는 안 되고 상대방도 다쳐서 돈이 많이 들어가. 지금 큰일 나게 생겼는데 엄마는 정신 하나도 없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나도 모아놓은 돈이 많지는 않아서. 어머님은 안 다치셨어? 그렇게 큰일 있으면 아버님한테 말하지. 양가 어른들에게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쓸 수 있게 돈을 좀 모아놓은 게 있기는 한데 얼마나 필요하신 거야? 한 1,000만 원 정도 필요해. 엄마가 쪽팔려서 너한테는 빌려달라고 말을 못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떡해.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할 거 아냐. 저는 남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쉬운 선택은 아니었지만 힘들다니 어쩔 수 없었죠. 그러더니 남편이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엄마 성격 알지? 남한테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신 거. 웬만하면 아는 척 하지 말고 기다려줘. 금방 돌려주실 테니까. 돈 들어오면 내가 당신한테 줄게. 저는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깨진 건 일주일 뒤였죠. 며느라가, 너 이번에 너희 신우 결혼하는 거 알지? 혼수의 예단에 이것저것 해야 할 게 많은데 걔도 모아놓은 거 하나 없고 우리도 너희 집 살 때 돈 보태느라 돈이 없어. 혹시 너희 돈 모아놓은 거 있으면 좀 빌려줘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는 시모의 그 말에 저는 조심스럽게 시모에게 대답했죠. 어머님, 저번에 빌려가신 게 마지막이었어요. 정말로 지금은 돈이 없어서 남편도 그때 같이 보태서 낸다고 했으니까 남편도 없을 거예요. 뭐? 내가 저번에 뭘 빌려가? 너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니? 내가 왜 너한테 돈을 빌려? 생사람 잡지 마 얘. 일단 끊어봐. 아들한테 전화해 볼게. 결국 시모는 전화를 끊었고 저에게는
의문만 남았습니다. 시치미를 떼시는 건지 말을 못 꺼내게 선수를 치신 건지 뭔가 이상한 느낌이 싹 오더라고요. 그래도 설마 남편이 거짓말을 했겠나 싶었어요. 밉상짓은 해도 머리 굴려 거짓말할 놈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확인은 해야 하니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혹시 어머님한테 전화 받았어? 아가씨 결혼한다고 돈 좀 빌려달라던데. 저번에 빌려드린 돈은 아예 다 쓰신 거야? 어? 그거? 아마 그때 다 쓰셨으니까 연락 오셨겠지? 아, 맞다. 나 쓰레기 좀 버리고 올게. 말을 하다 말고 남편이 마치 도망가듯 쓰레기를 부랴부랴 들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수상한 냄새가 폴폴 났습니다. 이놈이 진짜 거짓말을 했을까 싶었어요. 혹시나 증거가 남편 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남편이 두고 간 폰을 살폈는데 여전히 모바일 게임이 켜져 있었어요. 그런데 채팅창에 어떤 사람이랑 대화가 있었는데 거기 여보야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란 제가 그 채팅방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어요. 이제까지의 대화 목록을 보니 아주 가관이더군요. 사랑해, 보고 싶다, 만나면 정말 잘해줄 수 있는데 난 자기뿐이야 등등. 이게 게임도 모자라서 바람까지 피나 하는 마음에 얼른 남편이 오기 전에 증거 확보하려고 제 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어요. 영상으로 채팅 내역을 모두 저장한 저는 혹시 다른 건 없나 싶어서 둘러봤어요. 별로 이상할 게 없었지만 딱 한 가지, 남편의 캐릭터 레벨이 높더라고요. 캐릭터 옆에 VIP라고 떡하니 써져 있었죠. 저도 모바일 게임을 해봐서 아는데 VIP 레벨은 무조건 돈을 써야 레벨을 올릴 수 있는 단계거든요. 높으면 높을수록 돈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설마 하면서 어느 정도 돈을 썼나 싶어서 남편 어플의 결제 내역부터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거 보고 저 완전 눈 돌아갔잖아요. 확인한 날짜, 그달의 총 지출액이 100만 원 정도 되더군요. 게다가 제가 확인한 날은 17일이었는데 1일부터 17일까지 100만 원을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기겁을 한 제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저번 달, 저저번 달까지 확인을 했더니 그 내역도 줄줄이 다 뜨더라고요. 100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죠. 남편 놈이 지 월급을 모두 게임에 꼬라박았다는 걸요. 그리고 그와 함께 제가 남편에게 준 돈의 행방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이 결제 내역을 보고 나니 아까 시모와의 통화에서 시모가 정말 그런 내용을 몰랐던 거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었죠. 실제로는 그런 사고 당한 적도 없고 돈도 가져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남편이 거짓말하고 그 돈을 다른 데로 보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그런데 현금 결제 내역으로는 제가 준 1,000만 원의 행방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어디로 갔나 싶었는데 그 실마리는 의외의 곳에서 발견했어요. 바로 남편과 여보야 하며 대화를 주고받았던 채팅방이요. 그 채팅방 훑어보니 제가 돈을 빌려준 날 이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때 돈 빌려줘서 너무 고마웠어. 자기 덕분에 한시름 났네. 사랑해. 이런 메시지요. 아마 돈 빌려준 게 제 돈 1,000만 원일 거라는 강한 감이 오더라고요. 결국 열받은 저는 쓰레기 버리고 돌아온 남편을 털었어요. 너 내 돈 어머님한테 빌려줬다는 거 거짓말이지? 아니야. 그거 받아서 엄마한테 빌려줬어. 엄마가 모르는 척 하는 거라니까. 저는 남편 놈에게 폰을 던지며 말했어요. 거짓말 작작 좀 해. 내가 바보 병신으로 보이냐? 네 폰에 이렇게 버젓하게 증거가 있는데 저번에도 내가 말했듯이 네가 뭘 하든 내 알 바가 아니야. 그냥 나한테 피해만 주지 말라고. 그 말 그때 들었지? 그런데 이게 뭐야? 너 어머니한테 준다고 가져간 돈 게임으로 만난 여자한테 줬더라? 미친놈아. 얼굴도 못 본 여자한테 뭐가 꽂혀가지고 그 큰 돈을 갖다 바쳐? 네가 사람이야? 그 돈이 무슨 돈인데? 맞습니다. 그 여자와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이였더라고요. 여자가 돈을 빌려준 다음 날 이제 만나자며 날짜를 잡은 걸 봤거든요.
그 말에 남편놈이 기대하는 표정의 이모티콘을 보낸 것도 정확하게 봤고요. 채찍질 같은 제 말에도 남편은 한마디도 안 치고 대답하더군요. 뭐가 꽂히긴. 같은 취미 가지고 있는 여자가 더 좋은 게 당연하지. 이거 봐. 당신은 여전히 내가 게임을 왜 하는지도 모르잖아. 나도 당신처럼 게임 못하게 하고 매번 통제하려는 여자는 짜증나서 싫다고. 그래서 너한테서 마음 멀어지는 건데 왜 남 탓을 하는 건데? 우와, 앞에서 이딴 말을 듣는데 진짜 머리 돌아버리겠더라고요. 통제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게 맞나요? 제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라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그래서 너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 이거야? 말해봐. 네가 진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 돈도 어머님한테 준 게 사실이고. 그럼 믿어줄 테니까 지금 당장 어머님한테 가서 그 돈 받아와. 내 돈이고 나는 그 돈 받을 자격 있다고 생각하니까 당장 가져와. 네가 지금 내 앞에 돈 대령하면 이 일 다 없었던 일로 치고 내가 너한테 사과하면서 큰절까지 할게. 당당하다며.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이야기해서 돌려달라고 해야지. 그건 지금 당장 못해. 엄마도 사정이 있고. 어머님이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사정이 있겠지. 그 여자한테 다 줘서 없지? 통장 내역 당장 까. 어머님한테 드렸으면 어머님 명의로 1,000만 원이 넘어갔겠지. 결국 남편은 말도 못하고 통장도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지은 죄가 있는 게 목소리는 얼마나 큰지 저는 당장 남편을 끌고 시댁으로 쳐들어갔어요. 이미 이혼은 무조건 확정사항이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미 선이 그어졌거든요. 그래도 남편놈이 친 사고를 시부모가 알아야 어떻게든 수습이 될 것 같아서 말이죠. 시댁에 가서 남편놈을 앞세우고 이혼하겠다고 말했어요. 시댁에서도 폭탄 발언을 한 저와 남편을 연달아 보며 무슨 일인지 쳐다보더라고요. 솔직히 말 꺼내면서도 시모가 저를 두둔해 줄 거라는 생각은 정말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할 거예요. 정말 지긋지긋해서 못 해먹겠어요. 게임하느라 집안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육아조차도 관심이 없어요. 게다가 게임을 취미로 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사람 허파 뒤집을 정도로 사고치는 건 절대로 용서 못해요. 그리고 예상대로 시모는 제게 더 큰 비난을 퍼붓더라고요.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남편 내조를 제대로 못한 너를 탓해야지. 너는 이렇게 될 때까지 뭘 했어? 이게 온전히 다 우리 아들 탓이야? 네가 신경 쓰고 관리했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 아니야? 남편 기죽이는 건 그렇게 잘하면서, 취미로 하는 걸 이해 못할 정도면 그래, 차라리 헤어지는 게 잘 됐네. 너 우리 아들한테 하는 거 애저녁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너만 큰소리 칠 줄 아나 본데 나도 너한테 큰소리 칠 거 많거든?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 새끼 두둔하는 시무를 보니 아주 불쌍해서 딱할 정도였어요. 아, 그러세요? 제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월급의 절반을 게임에다 쳐넣으면서 저한테는 꼴랑 50만 원으로 생활비 하라는 남편을요. 없는 돈에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끙끙대며 허리띠 졸라매는 제 옆에서 남편 취미라는 게임으로 돈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는데 그걸 몰라서 여태 참았지. 알았으면 저도 여기까지 끌었겠어요? 50만 원이라도 줬으면 다행이지. 돈을 아예 안 준 것도 아니고 돈을 줬으면 그걸로 살림 사는 건 네 몫이지. 그리고 남편한테 관심이 없으니 돈 나가는 것도 몰랐던 거 아니냐? 이게 네가 내조를 제대로 안 한다는 증거지. 시모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놈이 의기양양하게 되지도 않는 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넌 처음부터 내 취미 생활을 인정을 안 하잖아. 솔직히 내 돈을 내 취미에 쓰는 게 왜 나빠? 돈을 안 준 것도 아닌데. 그걸로 생활비 했으면 나한테 할 말 없지. 시모를 등에 업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죄인이 뚫린 입으로 말은 얼마나 잘하던지요. 그 꼴을 보니 더 열받아서 저도 모르게 흥분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큰 소리로
꽥 냅다 질러버렸죠. 뭐? 야, 네가 돈만 썼어? 게임하면서 만난 얼굴도 모르는 여자한테 돈까지 갖다 바쳤잖아. 어머님이 아버님 차 끌고 가서 사고 쳤다는 말로 나 속이고 내가 모아놓은 돈 1,000만 원 가져가서 그 여자한테 준 거잖아. 통장 내역 보면 다 나와. 속일 생각하지 말라고. 핏덩이 같은 딸내미 놔두고 얼굴도 모르는 여자한테 홀라당 넘어가서 돈 준 것도 화가 나는데 뭐? 네가 나한테 생활비 줬다고 내가 할 말이 없어야 한다고? 그럴 거면 결혼은 왜 했냐 이 새끼야. 너야말로 나한테 할 말이 없어야지. 뚫린 입이라고 다 같은 입인 줄 알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사고를 쳤다니? 역시 남편이 아무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세하게 알려드렸죠. 알아야 저놈 두둔하는 게 얼마나 쓸모없는 일인지를 알 테니까요. 제 돈 1,000만 원 가져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이 아버님 차 끌고 가서 사고 쳤다고요. 그러니까 몰래 빌려주는 거니 그런 이야기 어머니한테 먼저 하지 말라고요. 제 말에 시모는 적잖이 충격받은 눈치더라고요. 물론 그렇겠죠. 자기 이름 대고 설마 돈을 빌려다가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게다가 돈 1,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돈을 모은 것도 양가 부모님들 때문이었는데 그 목적에 맞았기 때문에 빌려준 거였는데 그 돈 모을 때 도움 하나 안 주고 게임하느라 돈 다 쓴 주제에 지가 뭐가 잘났다고 저런 말을 해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결국은 시모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뭐라 거들어 줄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혼할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게임하고 여자 만나는데 제가 뭐하러 이 사람 붙잡아둬요? 대신에 저는 그 돈, 1,000만 원 모은 돈은 무조건 돌려받을 거예요. 그게 어떤 돈인데. 없는 살림에 진짜 한 푼 한 푼 겨우 모아서 만든 돈인데 그걸 왜 생판 모르는 여자한테 뺏겨야 하냐고요. 제 말에 시모가 잠시 한숨을 푹 쉬더니 말하더라고요. 그래, 이혼해라. 차라리 잘 됐어. 그 돈은 우리가 돌려줄 테니까 이혼해. 어차피 나는 너 하는 거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러니 이번에야말로 좋은 여자 만나게 하면 돼. 취미 생활하는 거에 참견도 안 하고 내조도 잘해서 우리 아들 똑바르게 잘 잡아줄 사람. 그런 사람 찾아서 재혼하면 돼. 그 이야기 듣는데 얼마나 웃기던지요. 저는 시모에게 말해줬어요. 예, 어머님, 잘 찾아보세요. 세상에 어떤 여자가 게임에 미쳐서 집안일, 육아에는 관심도 없고 게임에 돈이나 갖다 바치는 남자를 좋아하겠어요? 아, 그 게임 속의 여자라도 꼬셔서 잘해보면 되겠네요. 남편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여자요. 돈을 1,000만 원을 줬는데도 아직까지 얼굴도 못 봤다는 여자라면 잘해줄 수 있겠죠. 게임도 취미인 것 같고, 그죠? 둘이서 열심히 돈 탕진하면서 살면 진짜 죽이 잘 맞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여자는 남편을 호구로 생각하는 게 틀림없었거든요. 그걸 이 시점이 되도록 눈치를 못 채는 남편도 이상했고 그런 여자를 재혼 상대로 생각하는 시모도 웃겼어요. 딱 봐도 사기꾼이잖아요. 차라리 얼굴을 보고 만나서 손이라도 잡고 돈이라도 줬다면 그 여자를 상간녀라고 생각할 법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딱 봐도 그게 아니잖아요. 얼굴 보여주지 않고 돈만 요구하는 사람을 상간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냥 남편 놈이 거기 꽂혀서 지 마음이며 돈이며 다 주는 거지. 달콤한 말 속에 섞인 그 돈을 요구하는 말을 남편이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렇게 계속 사기를 당하게 되겠죠. 그런 여자가 내조를 한다고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한마디 더 붙였어요. 그 여자랑 결혼하면 둘이서 게임만 하느라 어디 애라도 생기겠어요? 그때는 제 딸 찾으러 오지 마세요. 저는 친권이며 양육권 모두 뺏기지 않을 거니까. 딱 봐도 남편은 애를 양육하기에 여러모로 문제가 있잖아요? 소송하면 분명히 애는 저한테 올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힘 빼지 말고 여기서 그 부분은 합의해요. 제 말에 입을 연 건 시모도 남편도 아닌 시부였어요.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만 있던 시부가 남편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너 이 말이 전부 사실이냐? 조용한 그 말투가 더 무서웠어요. 시부의 표정에
변화가 없었거든요. 남편도 그걸 감지했는지 어물쩍거리며 말하더라고요. 사실이냐고 하면 돈 빌린 건 맞아요. 그리고 그 여자랑 대화한 것도 맞는데 돈은 내가 빌려주기로 한 거고 그 여자가 강하게 요구한 것도 아니고 게임은 내 돈으로 한 거니까 와이프 말처럼 내가 다 잘못했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요.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부가 풀스윙으로 팔을 올렸고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남편 놈 얼굴이 반대편으로 휙 돌아가 있었어요. 너 내가 결혼해서 애 낳으면 인간 될 줄 알았더니 결국 이 꼴로 다 늙은 아버지 속을 썩여?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거야? 네 딸 얼굴은 무슨 낯짝으로 볼 거야? 애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진짜로 그 얼굴도 못 본 여자한테 돈 다 빌려줬어? 그 여자가 돈은 갚는 데냐? 그 돈 다시 받아와 이 못난 자식아. 결국 흥분한 시부에 의해 남편은 내내 두들겨 맞았지만 다 늙은 시부 손이 아프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결국은 남편에게는 매도되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끝까지 자기는 잘못 안 했다고 하는 걸 보니 말이죠. 그나마 시부는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동네에서 가게를 하시니 아들의 이혼이 더 신경 쓰일 수밖에 없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장사하시니 다른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는 게 싫으셨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 이상으로 아들에게 실망한 것 같았지만요. 결국 저의 이혼은 합의로 가게 됐어요. 시부가 조용히 묻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시부에게 직접 1,000만 원을 돌려받았고 재산 분할도 적당히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위자료 명목으로 돈도 좀 더 받았어요. 물론 그 돈은 시부가 줬지만요. 딸아이 친권과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왔죠. 게임 중독 아빠에게 애를 맡길 사람은 없잖아요. 그 상황은 시부모도 모두 납득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집도 둘이서 반반씩 내고 들어가 살았기에 집을 팔아서 반씩 나눠 가졌어요. 저는 이래저래 모은 돈으로 작은 평소의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고 남편 놈은 시부가 시댁으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시부 말로는 집에서 게임하는 거 눈에 보이면 당장 내쫓아버리겠다고 했다는데 중독을 이기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이혼하고 저는 딸아이와 함께 직장 근처 작은 전셋집에서 살게 됐어요. 시댁과도 그리 먼 곳은 아니었고 가끔씩 그 근처를 들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던 중 시부가 일하던 가게 근처에 갈 일이 생겨서 그 근처를 방문했다가 시부를 마주쳤어요. 시부는 저에게 호의적이었고 마지막까지 상식적으로 일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잘 지내셨냐고 안부만 묻고 가려고 먼저 말을 걸었어요. 잘 지내셨어요? 그렇게 말을 걸고 가까이서 시부 얼굴을 보니 아주 얼굴이 퀭하더라고요. 저는 흠칫 놀랐어요. 저와 이혼하고 남편이 또 사고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 여기는 무슨 일로 왔어? 아,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잠깐 들렀어요. 인사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얼굴빛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저를 보던 시부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더니 말하더군요. 내가 그 미친놈 때문에 죽겠어. 아니, 그게 귀신이 씌인 것도 아니고 진짜 정신이 제대로 나갔어. 너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진짜 이놈이 짐승 새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네? 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직도 그 사람 게임 못 끊었어요? 아니면 그 여자 때문에 그러세요? 이놈이 우리 집 들어와서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려. 게임을 하지 말라고 했더니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를 않잖아. 어디 있는지 찾아보면 집 근처 어슬렁거리며 게임이나 쳐하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서 아주 사람 속을 완전 문드러지게 하는 거야. 게다가 그 여자한테서도 아직 못 벗어났는지 돈도 안 돌려주는데도 아비 앞에서 그 여자를 끼고 돌아. 어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였어요. 솔직히 제가 당한 일들을
모조리 두 분이 당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좀 딱한 마음도 들기는 했죠. 아, 물론 자식 잘못 키운 부모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렇단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야. 그것만이라면 아주 내쫓아버리고 어디서 객사하든 말든 놔둬버리면 되지. 그런데 너하고 이혼하면서 생긴 돈을 모조리 그 여자한테 준 것 같더라고. 그 돈 어딨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 너도 알다시피 그 집 살 때 아들놈 돈 한 푼 없어서 내가 아파트비 반틈 내주지 않았냐. 그렇게 치면 그 돈이 내 돈인데 지가 홀라당 가져다가 써버렸어. 어디다 썼냐고 물어봐도 답을 안 해. 아마도 그 여자한테 줬겠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 여자 얼굴은 봤냐고. 그렇게 좋으면 집에 데리고 와서 얼굴이나 보여주라고. 그랬더니 참견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랜다. 집에 데리고 오지도 못할 여자한테 그 많은 돈을 퍼부었다고 생각하니 내가 이놈을 왜 데리고 왔는지 이제는 후회가 돼. 저 알아서 살도록 놔둬버릴 것을. 그런 일이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같이 살고 있고요? 아니야. 이 못난 놈 저번 주에 내보냈어. 월세방 하나 얻어주고 지가 월세 못 내면 알아서 쫓겨나겠지. 그것도 왜 내보낸지 알면 기도 안 찰 거다. 얼마 전부터 집안에 있는 물건이 하나씩 없어지더라고. 처음에는 부엌에 있는 물건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컴퓨터나 TV, 공기청정기가 없어지더라고. 알고 보니 아들놈이 그걸 가져갔더라고. 어디다 썼냐고 물어보니 답을 안 하길래 알아보니까 그거를 다 갖다 중고시장에 팔아버렸더라고. 돈으로 바꿔서는 또 그 돈도 여자한테 보냈더라고. 내가 그걸 알고 나니 진짜 귀신을 집에 들렸다 싶어가지고 당장 내보내버렸지. 집에 못 들어오도록 비밀번호까지 바꾸고. 그 말을 듣는데 이젠 저도 위로의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얼마나 고생했을지가 눈에 훤해서요. 제가 그런 말하면 죄송할 것 같아서 말을 아꼈어요. 그랬더니 시부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너 이혼 잘했어. 그놈 데리고 있었으면 우리 손녀까지 팔아치웠을지도 모를 일이야. 봐라. 그렇게 자기 아들이라며 끔찍이도 두둔하던 마누라가 세간살이 하나씩 없어질 때마다 점점 말도 없어지고 내 눈치까지 보더라니까. 결국 냉장고 없어졌을 때 이놈의 옆에 내가 내 앞에서 울더라니까. 그렇게 아들 편들지 말라고 나쁜 건 고쳐야 되니 모질게라도 대하라고 했건만 그걸 못해서는 결국 아들을 저렇게 만들었으니. 그 말을 하는데 하필 시모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이혼하기 전에 시모는 아무 일도 안 하는 전업주부였는데 남편이 얼마나 재정적으로 두 분을 쪼들리게 만들었는지 결국 시모도 시부 가게에 나와서 일을 도와주고 계셨더라고요. 시모는 제 얼굴 보고 흠칫하더니 이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더라고요. 애미야, 내가 너한테 모진 말을 많이 했어. 같이 살아보니까 네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알겠더라. 내가 그런 말 한 거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못 모르고 한 말이야. 알고 나니 도저히 감싸줄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너한테 미안하다는 생각만 나더라. 시모도 전 남편에게 쓴소리까지 했다고 하는데 결국 그게 먹히지는 않았대요. 제 앞에서 울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시모를 보니 참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드는 생각은 딸아이만이라도 데리고 나와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었죠. 남남이라는 게 이렇게 마음이 편할 줄 몰랐어요. 시모가 그렇게 후회를 하는데 저희는 이미 이혼을 해서 남남이잖아요. 시부모와 그런 이야기를 끝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놈이 착실하게 제 무덤 파고 있는 걸 듣고 나니 빨리 손절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들었죠. 도대체 게임 속의 여자는 얼마나 대단한 여자길래 이렇게 남자의 골수까지 빨아먹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 남편이 돈이며 세간살이며 다 갖다 바친 거면 분명히 그만큼의 무언가가 있으니까 줬을 거잖아요. 그런데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고 아무래도 사기꾼 냄새가 났는데
전 남편이 그걸 눈치를 못 챘다는 것도 이상하니까요. 찝찝함을 남겨두고 그렇게 시간이 좀 흘렀어요. 시부모와 대화를 나눈 지 한 달 좀 되지 않았을 때 친정엄마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너 그 이야기 들었어? 네 전 남편 이야기. 엄마 그거 듣고 완전 뒤집어졌잖아. 응? 무슨 이야기? 그리고 이미 인연 끊긴 사람 이야기는 왜 갖고 와? 엄마는 기분 안 나빠? 나는 솔직히 기분 나쁘거든? 기분 나빠도 들어봐. 니네 시댁이었던 사람들 그 동네에서 가게 하지 않니? 엄마 친구 중에 거기 단골이 있는데 소문이 완전 파다하게 났다고 하더라고. 무슨 소문? 뭐 이제 와서 재혼이라도 한대? 재혼은 무슨 사기당했다고. 사기?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였지만 놀라긴 했어요. 이제야 터진 거에. 그래, 네 전 남편이 그렇게 그 여자 얼굴 한번 보려고 돈을 그만큼 퍼부었다는데 여자가 만나자고 한 날부터 잠적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네 전 남편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상습범이었다고 하더라고. 노총각이나 유부남 그렇게 꼬셔가지고 돈 뜯어내고 잠적해버리는 상습범. 아휴, 그럴 줄 알았어. 뭐 그런 건 놀랍지도 않아. 딱 봐도 사기꾼 같잖아. 맨날 돈 얘기하고. 돈 없다 하면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돈 있다 하면 사랑해 보고 싶어 이런 반응 나오는 거 보면 딱 봐도 전문 사기꾼이지. 이제야 그걸 알았다는 게 나는 더 놀라운데. 근데 너 이거는 알았니? 그 여자가 사실은 여자도 아니었대. 남자라고 하더라. 세상에 결국은 남자한테 농락당해서 돈이며 마음이며 다 날렸다고 하더라고. 갖다 바친 돈이 거의 몇천만 원이나 된다던데. 그 집도 딱하게 됐지. 차 담보까지 잡아서 사기꾼한테 줬으니. 남은 건 빚밖에 없는 데다 그 여자 찾느라고 아들놈이 일도 제대로 안 해서 결국은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지 새끼라고 그 아버지가 데려갔다더라. 근데 데려가면 뭐하니? 밥만 축 낸다던데. 그래도 얼마 전에는 그 아버지 가게에서 일하고 있대. 엄청 말도 없어지고 음침해지기는 했는데 게임은 안 한다고 하던데. 그 여자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다니. 전 남편 놈은 그런 남자에게 속아 넘어가서 돈까지 다 갖다 바치고 가정까지 깨고 애까지 버렸다는 거잖아요. 참 이야기 듣는 내내 다른 세상 이야기 듣는 것처럼 현실감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도 빠른 손절 또 한 번 다행이라고 느끼긴 했어요. 솔직히 이혼하고 남편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딸애를 볼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이 있었지만 미안했던 건지 아니면 별로 반성을 안 했던 건지 애를 만나러 올 생각도 않더라고요. 저도 애가 아빠를 안 만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나쁜 버릇이라도 나쁜 습관이라도 옮으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도 양육비는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는 걸 보니 시부가 대신 내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걸 다 잃고 사기까지 당한 전 남편. 결혼이라는 게 저 혼자의 노력으로 가정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제대로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취미가 너무 지나쳐도 병이 된다는 걸 알고 나서는 취미를 갖는 것이 무서워지기까지 했거든요. 물론 우리 애한테도 게임을 시켜주는 것도 사실 무서워서 아직까지도 딸아이에게 인터넷 기능이 안 되는 휴대폰만 사줬어요. 혹시라도 저 몰래 모바일 게임을 할까 봐서요. 전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니 하나의 맹목적으로 집중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에 대해 깨닫게 됐고요. 뭐든 적당한 게 좋은 법이죠, 남편에게는. 이번 일이 아주 좋은 약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 일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재산을 탕진하면서 게임에만 몰두하게 됐을 테니까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렸으면 잘 된 일이죠. 그리고 게임 중독이라는 이유로 이혼을 해보니 세상에는 별의별 이유로 이혼을 하는 사람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글을 쓰고 보니 유치하면서도 어이없는 이혼 사유이긴 한데 그래도 저에게는 생각보다 큰일이었다는 것만큼은 알아주셨으면 해요. 저 당시에는 정말 막막하고 힘들었으니까요. 쓰다 보니 글이 길어졌지만 글이 지루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뒷골 잡게 만드는 남편놈 덕분에요. 바쁘신 와중에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3세 여자입니다. 저는 개인이나 기업이 주최하는 크고 작은 행사의 음식을 준비하고 현장을 꾸미고 진행하는 출장 음식 전문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벌써 10년이나 되었네요. 규모는 작지만 마음 맞는 직원들과 꾸준하게 꾸려가는 중입니다. 어제가 저희 부모님의 기일이었어요. 제 손으로 직접 부모님이 좋아하셨던 음식을 만들어 산소에 다녀왔지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매일 음식하는 게 일이면서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는 맛있는 음식을 자주 만들어 드리지 못했는데요. 자식이란 원래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서야 후회하게 되는 존재라고 하네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는 벌써 꽤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은 많이 덤덤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부모님 기일 즈음에는 마음이 늘 쓸쓸해지네요. 오늘도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는데 집에 돌아오니 괜히 마음이 울적해서요. 오늘은 모르는 분들에게라도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지네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 같은 날 돌아가셨어요. 두 분이 뉴질랜드에 여행을 가셨는데 관광 중에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났어요. 하필 멀미 때문에 두 분이 버스 앞쪽에 타고 계셔서 버스 운전사와 저희 부모님 두 분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생전에도 두 분은 사이가 참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도 이렇게 같이 가셨네요. 외동딸인 저만 혼자 남겨두고 말이죠. 그래도 저에게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넉넉한 재산이 있고 10년을 해도 여전히 재미있고 설레는 제 일이 있어서 씩씩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들 저만 보면 얼른 결혼하라고들 할까요? 혹시 결혼하신 분들 행복하신가요? 결혼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행복한 것보다는 힘들고 불행한 이야기가 더 많던데 왜들 그렇게 결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외로울 틈도 없지만 저는 아무리 외롭더라도 아무나 하고 결혼할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걸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도 하마터면 결혼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결혼 직전에 겨우 파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부모님이 도와주셨다고 믿고 있답니다. 제가 성공적으로 파혼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 남자를 처음 만난 건 그의 학원 개업식에서였습니다. 서울 변두리 지역의 작은 동네였는데 학원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그 동네에서는 가장 번듯한 학원이었어요. 그 학원의 젊은 원장이었어요. 서울대 출신의 키도 크고 선하고 반듯한 인상을 가진 누가 봐도 훈남이었어요. 아는 사람에게 소개를 받았다며 저희 회사에 개업식 행사를 의뢰했는데 처음 문의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묻고 확인하는 폼새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많이 신경 쓴 행사였죠. 저도 제일 하나는 아주 꼼꼼하고 야무지게 하거든요. 결국 개업식에 차린 저희 음식이 너무 정갈하고 맛있다는 칭찬을 많이 받고 장식도 세련되고 진행도 아주 만족스러웠다면서 여기저기 고객을 여러 명 소개해 주었어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그만큼 고마운 일은 없지요. 고마운 마음에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 저희 회사로 초대했어요. 제가 직접 요리를 해서 저녁을 대접하고 와인 한잔 하면서 오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진중하고 과묵한 줄로만 알았는데 술이 한두 잔 들어가니 주절주절 자기 이야기를 잘 하더라고요. 강사라서 그런가 말솜씨가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을 빠져들었어요. 그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어렸을 때부터 꽤 공부를 잘하고 용모도 반듯해서 온 동네의 유명 인사였나 보더라고요. 농어촌 특별 전형이긴 했지만 무려 서울대를 합격했을 때는
정말 동네 여기저기에 현수막도 걸리고 부모님이 동네 잔치도 크게 했대요. 대학 다니는 동안에는 과외며 학원 강사 일을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대요. 그러다 보니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가장 익숙하고 잘하는 일이 되어서 졸업하고도 학원 강사로 일하다가 10년 만에 자기 학원을 차린 모양이더라고요. 나이는 37살로 저보다 3살이 어렸어요. 결혼을 했었는데 성격 차이로 오래 살지 못하고 헤어졌다고 하고요. 저도 어린 나이가 아닌지라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보았지만 그 사람은 정말 그 나이 때 남자들 같지 않게 순수한 구석이 있었어요. 학교와 아르바이트밖에 안 해본 삶이라 식견이 좀 좁은 것 같기는 했지만 정말 성실하고 착실하게 살아왔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누나 같은 마음으로 이런저런 신경을 써주었어요. 제가 먼저 사업을 해보았으니 사업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볼 때마다 제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곤 했어요. 급할 때는 돈을 조금 융통해주기도 했지만 셈이 흐린 사람이 아니어서 꼬박꼬박 잘 갚더라고요. 또 반찬 같은 것도 이따금 챙겨다 주고 지나가다 눈에 들어오는 게 있으면 서로 선물해주기도 했어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가 좋아하게 되었지만 저는 결혼할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혼자였어서 혼자가 편하기도 하고 사업에 집중해서 더 키워보고 싶은 욕심이 더 컸어요. 주변을 보니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 제약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결심한 건 그가 정말 끈질기고 성실하게 프로포즈했기 때문이에요. 10번이나 찍는 도끼질에 못 이기는 척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결혼하기로 하고 그의 부모님에게 처음으로 인사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저보다 그가 더 안절부절 못하고 긴장하더라고요. 부모님을 만나기 전부터 그가 유난히 말이 너무 많아지더군요. 자기야, 우리 부모님들 말이야. 정말 좋으신 분들이야. 그런데 시골 분들이라 말을 좀 세련되게 돌려 말할 줄 모르고 그냥 막 촌스럽게 말해. 나쁜 뜻은 없는데 처음에 들으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어. 나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또 말이야. 어렸을 적부터 그분들은 나밖에 모르고 사셔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사실 좀 심해. 그러니까 좀이 아니라 좀 많이. 그러니까 내 말은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어째 나보다 자기가 더 긴장한 것 같은데? 자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군데 그래. 나는 사실 별로 걱정 안 돼. 내가 어른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있는데. 내가 잘하면 돼. 괜찮아. 저는 어른들에게 싹싹하게 잘하는 편이고 어른들에게 예쁨 받는 편이라 크게 걱정도 안 되었어요. 처음 뵙는 분들이지만 분명히 저를 좋아하실 거라고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죠. 오히려 긴장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그가 귀여워 보였어요. 그런데 이 자리는 정말 제 생각과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가 긴장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첫 마디부터 저를 당황하게 했어요. 아니, 황당했다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그 짝이 우리 아들보다 나이가 훨씬 많다는데 진짜 처녀요? 네? 처녀요? 아, 엄마,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결혼한 적 없어요. 초혼이에요. 저는 이혼한 경험이 있으니 제가 이 사람한테 미안하죠. 이 사람은 저 결혼했던 것도 다 이해해줬어요. 엄마, 너는 무슨 소리를 하냐 지금. 남자가 이혼한 게 뭐가 흠이라고 네가 미안하네 뭐하네 소리를 하고 그러냐 지금.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이혼이 뭐 대수냐? 꼬물 대는 애라도 딸려 있으면 또 몰라. 애도 없이 깨끗한데 뭐가 문제요? 결혼이라고 뭐 십수년 살았던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잠깐 살다가 애도 없이 헤어졌는데 그걸 뭐 누가 흠을 잡는다니? 그걸 흠 잡는 사람은 아주 이상한 사람이요. 네, 어머니. 저도 이혼이 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조금도요. 괜찮아요. 그려, 뭐 그건 그렇고. 내가 암만 생각해도 좀 이상해서 말이요. 네? 뭐가요, 어머니?
여자 나이가 40이나 돼서 아직까지 결혼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 그런 거 아니요? 여자가 멀쩡한데 여지껏 결혼을 한 번도 안 했으려고. 어디가 탈이 있어도 탈이 단단히 있겠지. 그러니까 결혼을 여지껏 안 한 거요? 아니면 못 한 거요? 제가 하고 싶은 공부하고 하고 싶은 사업도 하고 하다 보니 홍기를 놓쳤어요. 이제 와서 생각하면 우리 지호 씨 같이 좋은 사람 만나려고 그랬나 봐요. 제 딴에는 기분 좋으라고 애교 있게 한 말이었는데 도리어 콧방귀를 뀌더라고요. 뭐 하나 제 예상대로 흘러가질 않았어요. 나온 참, 뭐 공부는 뭐 요리사가 공부하느라 결혼 못했다는 소리는 살다가 또 처음 들어보네. 요리사 하면서 공부하느라 결혼 못했다고 하면 우리 동네 지나가던 개도 다 배꼽을 잡고 웃겠네. 뭐 우리 아들처럼 뭐 서울대라도 나온 요리사요? 엄마, 이 사람은 지금 박사 과정에 있어요. 곧 박사님이 될 거예요. 학부만 나온 저랑은 그 수준이 달라요. 아이고, 뭐 요리사 박사요? 나 또 살다가 요리사가 박사라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네. 그럼 나도 요리 박사요. 일평생 내가 지은 밥이 얼만데. 박사는 내가 박사요. 밥 박사, 김치 박사. 요리 박사가 아니고 외식 경영이라고 쉽게 말해서 사장님이 되는 공부예요. 아, 요리사 박사인지 사장님 박사인지 그런 건 다 됐고, 내가 지금 들어보니까 말 중에 바른 말은 딱 한 가지밖에 없네. 우리 아들 좋은 사람이라는 거. 내가 내 아들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아들 같은 남자가 세상에 어디가 있나 그래. 키 크지, 얼굴 잘났지, 공부도 잘해, 서울대까지 나왔어야. 지금은 무려 큰 학원의 원장 선생님이요, 원장 선생님. 나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원장님, 원장님 하면서 허리를 굽신굽신한다니까?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렇게 나이가 40이나 먹은 노처녀가, 그것도 요리사나 하는 여자가 서울대 나온 이런 잘난 남자를 언감생심 어떻게 만나냐고 그래. 아주 땡 잡았지. 조상이 나라를 구했지 아주. 그래. 그런데 그 짝은 뭐 무슨 일을 한다고? 아, 네. 출장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행사가 있을 때 음식도 준비하고 행사장도 꾸미고 현장에서 진행도 하고요. 직원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서로 마음이 잘 맞아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 뭐 우리 아들이 해주는 말 들어보니 뭐 남의 집 잔치집일 해주는 그런 일이더만. 아이고, 세상이 좋아져서 출장 요리로 회사도 차리네. 옛날에는 가장 없는 사람들이 그 남의 잔치집 가서 일해주고 품삯 받고 그랬지. 우리 엄니도 그 옛날에 그런 일 많이 했구만. 잔치집 가서 하루 종일 빈대떡 부쳐주고 돈 몇 푼 받으면서 우리 떡 얻어다 먹이고 그랬지. 그런 걸 날품 판다 했어, 날품팔이. 도통 말이 안 통하고 기가 차서 한숨만 나왔지만 그래도 일단 꼭 참았어요. 아, 네, 예전에는 그랬죠. 지금은 엄연히 전문직이고 제가 사장이에요. 돈도 잘 벌고 있어요. 그 말에 그때까지 입을 꾹 다물고 앉아만 있던 그의 아버지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역정을 내더라고요. 그 여자가 날품 판다면서 돈을 얼마나 번다고 유세가 유세요. 똑똑한 우리 아들 잡았으면 그냥 집에서 애 낳고 키우고 있으면 되지. 뭘 몇 푼이나 번다고 유세를 하는겨? 박사니 뭐니 여자가 그 쓸데없는 공부는 왜 한다고 설치는겨? 서울대 나왔으면 그런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 할 필요가 없지. 최고학부 나온 우리 아들 앞에서 뭐 잘났다고 박사니 사장이니 하고 있는가? 와, 정말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니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지 사업을 하셨고 꽤 건실한 중소기업을 운영하셨어요. 덕분에 저는 어릴 적부터 여유 있는 집안에서 부족한 것 없이 커왔어요. 하고 싶은 일은 뭐든 할 수 있었고 부모님과 여행도 많이 다녔고요. 서울 소재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원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거기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 학교를 졸업했어요. 요리가 너무 좋았거든요.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면서 대학원에 갔고 지금은 외식 경영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제가 못 배우고 가난하다는 소리를 살면서 들어봤겠어요?
더군다나 누가 봐도 저보다 못 배우고 가난해 보이는 분들이 저에게 계속 못 배웠네, 없이 사네,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걸 듣자니 정말 이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그분들이 저보다 더 가진 거라곤 서울대 나온 아들 하나인데 말이죠. 아, 그 아들이 돌싱이긴 하지만 애도 없고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다가 키가 크고 잘생겼네요. 아무리 그래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는 것 같지만요. 저도 어디 가서 할 말 못하고 당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남친의 부모님, 그것도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 예비 시부모님이라고 생각하니 뭔가 어렵긴 하더라고요. 또 너무 황당하고 너무 상식 밖이라 말문이 막히기도 했고요.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기가 막혀서 화가 나기도 하고 아무튼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대충 마무리하고 일찍 일어났어요. 얼굴이 붉어진 채 식당을 나선 저를 그가 따라 나왔어요. 자기야, 그, 괜찮아? 우리 부모님이 좀 내가 얘기한 대로지? 아니, 자기가 얘기한 것보다 더 심하시더라.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최악이었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유형이야.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그러자 그는 사색이 되어서 저에게 매달렸어요. 무릎까지 꿇어가며 사정하더라고요. 아니,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렇게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우리 부모님 대신 내가 용서를 빌게. 정말 나도 우리 부모님이 이럴 때마다 너무너무 괴롭고 창피하고 그래. 그런데 우리 엄마 아버지 세상에는 나밖에 없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사는 세상에는 내가 제일 잘나고 제일 돈도 잘 벌고 대통령이 오더라도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야. 그게 우리 부모님이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고 삶의 의미고 낙이야. 우리 부모님 정말 불쌍한 분들이야. 제발 용서해줘, 자기야. 제발 한 번만 이해해줘, 어? 그래. 그러니까 그 세상에 내가 끼어들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두 분 그렇게 잘난 아들과 함께 편하게 사시라 그래. 나도 내가 잘난 세상에서 내가 살던 대로 편하게 살게.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자기야, 내가 살고 싶어. 자기가 잘난 그 세상에서 내가 살고 싶어서 그래. 그 세상에서 살아야 내가 살 수 있어. 정말이야, 자기야. 내가 진짜 잘할게. 우리 결혼하면 우리 엄마 아버지 안 보고 살아도 돼. 나만 가끔 우리 부모님 만나고 오면 되잖아. 내가 진짜 약속할게. 맹세할게. 결혼은 나랑 하는 거잖아. 우리 부모님이랑 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어? 내가 진짜 약속할게. 자기가 원하면 각서라도 쓸게. 아니, 혈서를 쓸까? 우리 엄마 아버지 절대 안 만나도 된다고? 어? 제발 자기야. 결혼 안 한다는 말은 하지 마.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매달리는 그를 차마 내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기가 막히지만 그들의 아들로 사는 이 남자도 어딘가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는 결혼식 날까지 전혀 자기 부모님을 만날 일이 없다고, 결혼하고서도 절대 만날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말이 되나 싶지만 그때는 그게 믿어졌어요. 저도 콩깍지가 씌웠었나 봐요. 그날 일은 그렇게 유야무야 없는 일처럼 넘겨버리고 저희는 하나하나 결혼 준비를 해나갔어요. 결혼식이 한 6개월 남짓 남은 시기에 그가 살던 전셋집이 계약 만료가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사시던 50평대 아파트를 수리해서 신혼집으로 들어가기로 하고 한창 공사를 하고 있던 중이라 남친이 새로 집을 구하는 것이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남친이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신혼집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즈음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큰 행사가 있어서 새벽부터 나가 일을 하고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에 못 보던 이상한 신발이 놓여 있다 싶더니 시어머니,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저희 집 소파에 떡하니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누군지 바로 알아보지도 못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이고, 여자가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어쩌냐. 요리사 밥 좀 얻어먹을까 싶어
한참을 밥도 안 먹고 기다리고 있었더니만 원. 요리사랑 결혼하면 우리 아들 밥은 잘 해먹일 줄 알았더니 우리 아들은 맨날 이렇게 뜨신 밥도 못 얻어먹겠구나. 아니, 갑자기 여기에 어쩐 일이세요? 어리둥절한 눈으로 쳐다보자 남친은 안절부절하면서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내가 암만 혼자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봐도 이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친즉에 와야 할 일인데 아들이 도통 집을 가르쳐 주질 않아서 오늘은 내가 아주 작정하고 따라온 참이다. 그러니까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그 신혼집이 네 부모님이 살던 집이라면서? 아들 말로는 그 집이 크고 좋다긴 하더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가 사람이 죽어나간 집인데 신혼부부가 그냥 들어가서 산다는 게 내가 암만 생각해봐도 영 찝찝하고 깨름직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것은 그 집이 영 재수가 없다는 것인데 신혼부부가 그 재수 없는 곳에 들어가면 부정 타서 쓰겄냐는 말이요. 사람이 죽어 재수가 뭐 뭐라고요? 너무 기가 차서 말이 제대로 나오질 않았어요. 그의 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말로 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어머니는 계속 떠들어댔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큰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물어보는 선상님이 있는데 그 선상님이 산에 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사주랑 뭐 이런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라 영이 아주 맑아.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잘 큰 것도 다 그 양반이 손 피해주고 서울대 가는 부적도 써주고 그런 거거든. 저번에 학원 개업하는 날도 다 정해줬고. 그렇게 우리 집 무탈하게 돌봐주는 선상님이요.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찾아가서 물어봤지. 그랬더니 아이고 잘 왔습니다 하면서 그런 집은 들어가기 전에 제사를 지내야 한다 하더라. 신혼가구가 들어가기 전에 제사를 지내는 게 좋다고 하니 내가 벼르고 벼르다가 오늘은 아주 그냥 작정하고 올라온 거요. 제사요? 그게 무슨... 그러고 보니 저희 주방에 온갖 식재료가 너저분하게 널려 있고 재료를 씻느라 그랬는지 싱크대 주변도 엉망이고 식기며 주방 기구들도 이것저것 뒤져서 꺼내놓았더라고요. 남친 엄마는 부스럭대면서 가방에서 신문지에 둘러싸인 뭔가를 끄집어내고 있었어요. 이봐라, 내가 제기도 다 짊어지고 왔다. 네 집에 제기가 있을까 싶어서 이것도 집에서부터 들고 왔다니께. 이거 들고 오느라 팔이 아주 빠질 것 같은데도 내가 아들 생각해서 들고 왔어야. 음식이야 네가 요리 잘하니까 후딱 해라. 뭐 많이 할 필요 없다. 밥이랑 국이랑 나물 몇 가지 하고 전 좀 부치고 생선 한 마리만 구워서 나랑 들고 거기로 가자. 시간이 좀 늦었지만은 원래 제사는 늦은 시간에 지내야 귀신들이 좋아한다.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싫은 상태라 말상대하기도 귀찮았고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방문 위에 이상하게 붙어 있었어요. 노란 종이에 빨간색으로 글씨가 휘갈겨 있는 그 말로만 듣던 부적이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이건 또 뭐예요? 이게 왜 여기 붙어 있는 거죠? 아, 그거 말이다. 내가 네 사주를 딱 넣고 그 선상님한테 물어봤지 않겠니? 그랬더니 네가 기가 솔찬히 세더라. 네가 기가 너무 세서 네 부모님도 잡아먹은 형상이란다. 그래서 너랑 결혼을 하면 우리 아들이 기를 못 편단다. 그래서 네 기를 좀 죽일 필요가 있겠더라. 이거 아주 비싼 부적인데 내가 니들 좋으라고 수십 개를 써왔다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 엄마니까 챙겨주지. 집안을 둘러보니 방문 위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현관 위에도 하나, 중문 위에도 하나씩 떡하니 붙어 있었어요. 너무 머리가 아파서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털썩 누웠는데 베개가 불편해서 뒤져보니 베개 속에서도 부적이 나왔어요. 어이가 없어 다른 데는 없나 뒤지고 있는데 방 밖에서 어머니가 뻔뻔하게 부르더라고요. 야야, 얼른 옷 갈아입고 나오너라. 음식 준비해야지. 우리 아들 피곤하다. 후딱 준비해서 너랑 나랑 갔다 오자. 방안을 뒤지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옷장 서랍을 열어보니 내이랑 양말 사이에도 부적이 들어있더라고요. 더 소름 끼치는 건 손가락만한 부적이 내이 뒤쪽에 바느질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저를 따라 주춤주춤 방으로 따라 들어온 그는 역시나 안절부절하면서 저를 쫓아다녔어요. 자기야, 미안해 정말. 놀랬지. 그동안 내가 열심히 막아봤는데 오늘 엄마가 이렇게 집까지 따라오실 줄은 몰랐어. 엄마가 시골 사람이라 미신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나는 살면서 워낙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데 자기는 이런 거 처음이지. 그래서 좀 놀랐지? 그래, 처음 보는 사람은 좀 놀랄 거야. 저는 어이가 없어 옷들을 들어보이면서 말했어요. 이게 그냥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제정신으로 할 일이야? 그렇지. 놀라기도 하고 기분도 엄청 나쁘고 막 그럴 거야. 음, 내가 손대지 말라고 하는데도 엄마가 워낙 막무가내라서 이게 옳다고 믿으시니까 이 부분에서는 말이 잘 안 통해. 그치만 사실 이거 다 우리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시는 거야. 이게 좀 이상해 보이고 말이 안 되는 건 맞지만 엄마 마음을 봐주면 그냥 이해가 되기도 해. 그냥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야. 자기야, 진짜 그냥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그냥 엄마 하자는 대로 한 번만 해주면 엄마 마음이 편해지고 그럼 모든 게 다 수월해져. 한 번만 우리 엄마 말 들어주면 내가 모든 걸 다 할게. 내가 죽을 때까지 자기한테 잘할게. 자기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할게. 응? 응? 나도 없는 내 집에 자기들 마음대로 들어와서 이것저것 만지고 난리를 쳐놓은 것도 열받지만 내가 우리 부모님을 잡아먹었네. 사람이 죽어나간 집이라 재수가 없네 했던 말들이 자꾸 떠오르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이 남자가 떠들어대는 한 번만 이해해달라는 말도 도저히 더 이상은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남자는 언제나 한 번만 이해해달라고 하겠더라고요. 결국 엄마를 이기지 못하는 착한 아들이니까요. 베개도 다 뒤집고 옷장도 다 뒤집고 온 방안을 이잡듯 뒤져서 부적을 샅샅이 다 찾아냈어요. 많기는 또 얼마나 많은지 기도 안 차더라고요. 또 집안 곳곳에 붙어있는 부적도 다 떼어내서 어머니 앞에 가져가 박박 찢었어요. 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떨어진 조각을 손으로 주워 담으면서 거의 울부짖었어요. 야, 이 못돼 먹은 년 같은 이라고. 이게 얼마짜린데. 내가 이걸 얼마를 주고 써왔는데 귀한 줄도 모르고 이 난리야. 아이고, 죽 써서 개 줬네, 개 줬어. 이렇게 여자 같으세니 지 부모도 잡아먹고 결국 지 남편도 잡아먹지. 이 부적뿐 아니라 당신들도 다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이니까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당신도 나가.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야, 이 누구 맘대로 우릴 내쫓냐? 나 못 나간다. 내 부적값 다 내놔라, 이년아. 이게 얼마짜린데 이걸 다 찢어버렸냐? 아이고, 아까워라. 부정 탔네. 다 부정 탔어. 저는 핸드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와서야 두 모자를 내 집에서 내보낼 수 있었어요. 주거 침입과 기물 손괴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침구 세트도 싹 바꾸고 속옷도 싹 다 갖다 버렸지만 벽에 남은 풀자국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솟았어요. 부모를 잡아먹었다느니 사람이 죽어나간 재수 없는 집이니 하는 말은 화가 나는 걸 넘어서 저에게 상처가 되었어요. 이 정도로는 도저히 분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복수를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고소장을 쓰면서 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오면 피하려고 전화번호를 미리 저장해 두었거든요. 특별히 고소를 취하해 줄 테니 꼭 만났으면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더니 제가 말한 곳으로 한달음에 찾아오더라고요. 늦저녁에 그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날은 제가 당황스럽고 화가 많이 나서 그랬지만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머니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그랬냐? 네가 이제야 말이 좀 통하는구나. 저도 사실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물어보는 선생님이 있어요. 서울에서 엄청 유명한 무당이신데 그분 복채가 엄청 비싼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거든요. 예약이 3개월씩 밀려있기도 해요. 아, TV에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미리 찾아놨던 유튜브를 찾아서 보여줬어요. 무당이 구슬하는 장면이었는데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는 않았어요.
아, 이거 무슨 프로야? 나는 텔레비에서 이거는 못 본 것 같은데. 집안일 하다 보면 텔레비 볼 시간도 없어. 근데 텔레비에 나온 이 선상님을 네가 안다고? 텔레비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 아니야? 네. 서울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무당이세요. 저도 사업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는데 재벌이나 정치인들, 연예인들도 많이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 제 아무리 재벌이고 대통령이라도 큰일 하려면 손을 피해야 한다. 사람 일이라는 거는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찾아가 봤어요. 어머니 말씀이 자꾸 생각나서. 그래, 그래. 잘했다, 잘했어. 가봤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더냐? 어머니 말씀이 틀리지 않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객지에서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의 혼령을 달래드려야 하고 사돈 어른들께도 인사할 수 있게 해드리래요. 그러려면 시골집 마당에서 구슬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내 말 틀린 말 하나도 없다. 그런데 구슬한다고? 굿이야, 할 수 있으면 좋지. 그런데 그 굿이라는 게 한두 푼 드는 일이 아니라서. 돈은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그냥 집 마당만 내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제가 알아서 준비할 거예요. 저희 결혼을 위한 일이고 무엇보다 제 부모님 일이잖아요. 마당만 내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다 준비해서 선생님 모시고 내려갈게요. 아유, 그래. 마당 내주는 일이 무엇이 어렵겠니? 오늘 가서 마당에 지저분한 것들 좀 치워야 쓰겄다. 아참, 그런데 어머니, 한 가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해요. 저는 짐짓 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비밀이라도 말하는 것처럼요. 뭔데 그려? 지호 씨는 이 굿판에 있으면 절대 안 된대요. 지호 씨는 영혼이 너무 순수한 사람이라 굿판에 있으면 부정을 타서 앞으로 내내 재수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그래. 그거 말이 된다. 우리 아들이 진짜 순백이다, 순백. 세상에 그렇게 순수한 사람이 없다. 그게 속이 피단결이라 잡귀들이 쉽게 볼 수 있지. 그건 말이 된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부정 타면 안 되지, 그럼. 네네. 그러니까 이건 저희끼리만 진행하는 거예요. 절대로 지호 씨에게 말하시면 안 돼요. 아버님한테도 잘 말씀해 주세요. 이건 지호 씨에게는 비밀이라고요. 그럼 내가 절대 말 안 할 것이요. 내가 여기다 자꾸를 꽉 채워버릴 것이요. 그리고 아들 아버지는 굿할 때 내보낼 거다. 남자들은 그런 일 할 때 옆에 있으면 방해가 되지 쓸모가 없어. 어차피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하는 양반이니 그 양반은 신경 쓸 것 없다. 그렇게 돌아와서 저는 제가 다니고 있던 학교에 연극영화과에 연락을 했죠. 배우를 몇 명 섭외하고 극작가의 도움을 받아서 시나리오도 짰어요. 의상과 소품도 준비하고 연습까지 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드디어 굿판을 벌리는 날이 되었어요. 굿판이 벌어진다고 하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구경하더라고요. 풍악을 울리고 무당이 칼을 들고 춤을 추고 굿판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무당의 눈빛이 변하면서 아기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가 태어나기 전 막달이 다 되어 사산된 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한참 만에 그가 들어선 거라며 부모님이 더 애지중지 귀하게 키웠다고 했어요. 거기서 소재를 얻어 시나리오를 짠 거예요. 엄마, 엄마, 나왔어. 나 기억하지? 엄마, 나 보고 싶었어? 나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엄마, 나 잊어버린 건 아니지? 엄마가 날 잊어버리면 안 되지. 내가 엄마 때문에 여기 있는데. 두 손을 연신 비벼가면서 기도를 하던 어머니는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엄마 조상들이 너무 나쁜 사람들이야.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어. 며느리 굶기고 때리고 구박하고 아기가 있는데도 일을 많이 시켜서 뱃속에서 죽은 아기들도 너무 많아. 엄마 젖을 못 먹어서 여기 온 아기도 봤어. 엄마, 그 사람들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아직도 저승에서 벌 받고 있다. 나는 아기라서 거기 있지는 않아. 거긴 너무 무서워. 나는 거기 가기 싫어, 엄마. 그래도 나는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 엄마 죄를 받아서
나도 좋은 곳에는 못 갔어. 엄마 죄가 많아서 나는 세상에 나오지도 못하고 여기로 왔어. 참, 엄마, 내 동생 어디 있어? 내 동생 몸에 들어가서 나도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어. 내 동생 어디 갔어? 안 돼야. 너 네 동생한테 그러지 말어. 걔는 여기 없어. 그러지 말어. 내가 빌게. 이렇게 빌게. 어머니는 사색이 되어서 두 손을 모아 싹싹 빌었어요. 엄마, 왜 나를 위해서는 기도도 안 했어? 나는 엄마 죄 받아서 세상에도 못 나왔는데, 내 동생은 엄마 사랑 듬뿍 받고 잘 살았지. 나는 여기에 이렇게 와 있는데. 내가 이거 하나 알려줄까? 내 동생 결혼시키지 마. 엄마 죄가 많아서 동생이 결혼을 하면 애기도 안 생기고 여자는 엄마 때문에 또 도망갈 거야. 애를 낳으면 그 애가 또 엄마 죄를 받게 되니까 애 낳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져서 연신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아이고,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전지신령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전지신령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들 죄 주지 마세요. 동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수군대더라고요. 아이고야, 서울에서 유명한 무당이라더니 진짜 용한가벼. 그전에 며느리도 아들이랑 그렇게 둘 사이는 좋았는데 여기만 오면 그렇게 울고 싸우고 하다가 이혼했잖아. 애도 앵간히 안 들어선다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려. 그거 맞는 말이요. 그 양반한테 아들이 너무 귀하고 잘난 아들이잖아. 며느리한테는 좀 박했지. 그이도 참하고 이뻤는데. 에이구, 조상이 죄가 많아 그랬구만. 아유, 저 조상도 며느리를 구박했다잖아. 집안 내력이구만. 하기사 그 시절에 며느리 구박 안 한 집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 시절에 시집살이 고됐지. 시자 들어가서 나도 시금치 안 먹어. 저, 저 무당 말하는 거 들어봐봐. 며느리 구박하면 저승 가서 벌 받는 데잖아. 아이고, 우리 시엄니도 저승 가서 고생 좀 하고 있겠네. 어이구, 호랭이 같은 양반. 그렇게 생전에 마음을 굳게 쓰야 저승 가서도 편한겨. 내가 이 나이가 돼도 우리 시엄니한테 시집살이 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분하고 속이 상해. 그래서 나는 며느리한테 엄청 잘해줄 건데. 아직 며느리가 없어서 한이네. 우리 아들놈은 언제나 상가를 갈 건가 몰라. 나는 며느리 생기면 업고 살아야겠어. 그러면 저승 가서 좋은 데 갈 거 아니여. 그렇게 굿판이 끝나고 동네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면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의 어머니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굿판이 다 정리되고 무당들 먼저 보내고 나서 저는 멍하니 앉아있는 그의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결혼을 제가 다시 생각해 보려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찝찝하고 깨름칙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겠네요. 며느리가 죽어나가고 아기가 죽어나간 집이라 재수가 없어서요. 제가 이 집에 들어오면 부정 탈 것 같다고 저희 부모님이 걱정하시네요.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차를 타고 올라왔어요. 아들에게는 정말 부정 탈까봐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그가 따로 연락해 오진 않더라고요. 주거 침입 고소건은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들로부터의 전화도 피하고 메신저도 답하지 않았고요. 그가 몇 번 집으로 찾아오긴 했지만 그때마다 경찰을 불러 해결했어요. 찾아올수록 가중처벌이 된다는 말에 남친도 더 이상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밀어닥친 일련의 모든 사건들에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저는 핸드폰 번호부터 바꾸고 살던 집은 부동산에 내놓아 세를 주었어요. 신혼집으로 하려던 아파트는 정이 많이 들었던 곳이라 마음이 아팠지만 이번 기회에 처분했습니다. 수리를 잘 해놓았더니 생각보다 좋은 값을 받게 되었네요. 벌려놓은 일만 잘 마무리하고 사업은 잠시 멈추었어요. 그리고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뉴질랜드에 가보았어요. 저는 앞으로 뉴질랜드는 죽을 때까지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쩐지 부모님의 마지막 여정을 따라가 보고 싶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곳을 저도 돌아보고
부모님 사고가 났던 곳도 가서 주저앉아 펑펑 울기도 했어요. 그렇게 1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고 돌아왔네요. 앞만 보고 달려왔던 제 삶에도 잠깐의 달콤한 쉼표가 되어 주었답니다. 뉴질랜드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결혼까지 결심할 땐 제가 충분히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에 대한 연민과 오지랖이었어요. 마치 누나처럼 보호자처럼 어리광 부리는 그 사람을 제가 돌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의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이 결혼은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결혼은 동등한 지위의 성인이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시작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저는 그동안 세상에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늘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다시 힘이 나더라고요. 1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 잠시 멈춰두었던 사업을 다시 시작했어요. 마침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행사는 전면 중지되었지만 홈파티용 음식들을 기획해서 판매하다 보니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 시간을 버틸 수가 있었어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조금씩 파티와 행사들이 시작되고 있네요. 그래서 요즘은 또 매우 바쁘게 일하고 있답니다. 하늘에서도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부모님, 저를 믿고 따라주는 우리 직원들, 저희 음식을 좋아하고 찾아주는 고객들, 나를 사랑해주는 친구들,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네요. 저 이렇게 멋지고 씩씩하게 잘 살고 있으니 결혼 같은 거 안 해도 되겠죠?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